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트럼프의 시대가 열린 건데요.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지우기에 돌입한 트럼프, 미국과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걱정도 되고 전망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각도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공백 상태에서 트럼프 시대를 맞게 된 우리나라에도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국방, 산업, 수출 여러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가올 상황은 위기일지 기회일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월 5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주 뉴스캐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지로 취재를 가신 김영미 PD를 대신해서 오늘도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김동현 작가신데요. 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 국방부 펜타곤 출입 기자를 지내셨고요.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라는 책의 저술하시기도 했습니다. 김동현 작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략히 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저는 지난 4년간 이제 트럼프 1기 때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이제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를 주로 맡았고요. 네.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TV조선에서 이제 외교안보 쪽에 주로 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아무래도 이 외교안보 쪽의 전문성을 계속 활용하고 싶어서 이제 북한대학원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미국을 아주 잘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가 바로 트럼프의 시대, 무엇이 바뀌나 이것이기 때문에 김동현 작가를 특별히 모셨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새해 첫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세 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무사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JB를 위해서.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해 들어서 주제를 잡은 게 바로 다시 열리는 트럼프 시대. 바로 이거거든요.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에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직 우리는 초청장을 못 받았나요? 네, 공식 초청장은 없었던 걸로 나와 있고요. 네. 취임식 얘기 조금 해드리자면요. 1월 20일 날 말씀하신 대로 그 취임식이 열리는데요. 미국 취임식이요, 조금 특이합니다. 그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당선된 분이. 어디 가나 기부금이야. 네, 기부금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리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기부금을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기 전에 이 끈을 연결해 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건 현대판 조공입니까? 조공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요, 호의를 포위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아이가 선물과 뇌물의 중간 지점쯤에 있는 겁니까?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기부금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다 기부금을 냈다고 보면 되고요. 조금 특이하게 보이는 게 이제 뭐 그 메타. 마크 주커버그가 지금 페이스북이죠. 그 메타 그 회사가 기부금을 냈는데, 사실은 이 트럼프랑 마크 주커버그랑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를 뭐 트럼프가 잡아넣겠다 그러고 뭐 그랬었는데 다시 또 사이가 또 좋아진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모금한 금액이요, 1억 5천만 달러 정도를 모았다 그래요. 예. 근데 요건 이제 역대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은 거고요. 자신의 일기였던 1억 700만 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이고, 심지어 전임 대통령이죠, 바이든보다 3배 가량 더 많은 이 기부금을 모았다 그럽니다. 아니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취임식에도 쓰고, 근데 취임식이 되게 커요. 취임식이 지금 뭐 그 전날부터 해가지고 전날 행사에 그 다음날 취임식에 그리고 퍼레이드에다가 그 다음에 뭐 무도회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큰 행사입니다. 그래도 1억 달러가 든다고요? 그건 또 아니겠죠.
남은 돈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웃긴 게 지금 취임식에 해외 정상들이 이제 그 초청이 됐습니다. 원래는 미국 취임식 행사가 이 내부 행사였어요. 그래서 외부의 뭐 이런 정상들을 이렇게 부르는 이런 관행은 없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조금 특이하게 이 외국의 정상들을 좀 초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불렀고요. 그리고 또 조르자 멜로니 이 이탈리아 총리도 불렀고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그리고 또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렇게 각주 정상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초대장을 받은 이 정재계 인사들이 있는데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그리고 유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이 이 초대장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상은 지금 누구를 초청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서 지금 초청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김동현 작가는 트럼프 1기 때도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출입하신 적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기에 트럼프는 어떤 인물입니까? 기억 속에 있는 트럼프는? 굉장히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포퓰리스트적인 대통령이고요. 그렇죠. 그때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걸 자부심을 여겼는 반면에 이제 국방부나 이제 국무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골치 아파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었으면은 다 해결할 수 있겠지만 예. 어쨌든 그 정책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중의 마음을 부합하면서 이제 동맹이나 적성국에 대해서 조율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대통령이었다. 예. 그거는 이제 마크 에스퍼 회고록에도 나오고 심지어 이제 방위분담금 같은 경우에도 압박을 했지만 자기는 도무지 주한미군 철수는 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관료 입장에서는 좀 힘든 대통령이었던 걸로 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면 어떤 직감당하기 벅찬 그렇습니다. 그런 대통령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구 권력 교체기잖아요. 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면서요. 좋지가 않죠. 최근에 논란은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의 사형수 감형 뭐 이런 걸 들 수가 있는데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 대선 치를 때 공약 중에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거든요. 물론 공약이 지켜지진 않았어요. 사형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막 권고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임기 중에 사형 집행이 단 한 건도 없었는데 트럼프가 문제 삼았던 건 뭐 사형제도 부활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까지 사면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본인은 보란 듯이 취임하자마자 사형 집행하겠다 이런 엄포를 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트럭 돌진 테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15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의 이민자 범죄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게 사실 사건의 용의자는 불법 이민자가 아니고 텍사스 출신의 미 육군에서 10년 정도 복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런 사건조차도 이민 정책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제 자신이 취임한 이후에 실시할 어떤 반이민법의 배경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아까 그 정권 교체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라는 게 결국 전임 대통령이 품위 있게 퇴장을 하면서 후임 대통령한테 정당성을 주고 또 후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만든 제도들을 좀 잘 갈고 닦아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사례를 봤을 때 과거에 대공황 당시에 이게 살짝 정권 이양이 늦어진 적은 있었어요. 그리고 2000년에 엘고어랑 그 당시에 조지 W 부시가 대선에 붙었을 때도 재검표 때문에 이 확정이 조금 늦어지면서 논란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패자가 빠르게 패배를 승복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평화로운 정권 이양 역사가 처음으로 깨진 게 2020년 트럼프 때였던 거예요. 대선 때 트럼프의 불복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럼 이 두 사람은 왜 정권 교체 시기에서 이렇게 평화적이지 못하고 계속 삐그덕거리거나 서로를 비판하느냐. 일단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이 트럼프의 당시에 그 대선 불복 때문에 사회가 분열된 상태로 정권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법무부를 자신의 무기 삼아서 자신에게 사법 리스크를 다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거에 대한 악감정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또 자신이 당한 걸 쉽게 잊지 않는
그런 성격이죠. 마음에 꽁하게 담아둡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축하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오랫동안 삐쳐 있었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이에는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불가능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들도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이든과 트럼프는 원수지간이다. 맞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요. 이게 앞에서는 막 싸우고 이래도 뒤에 가서는 술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저기 의원회가 지하에 사우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친해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랑 바이든은 사우나에서 만나면 싸운다. 네, 저는 이런 관계라고 봅니다. 진짜로 싫어하는 거예요. 맨몸에 혈토 있거든요. 네, 둘이 너무너무 진심 싫어하는 겁니다. 사우나에서 싸우면 큰일 나는데 미끄러지는데.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현 작가는 또 국방 전문이시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또 확 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네,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트럼프 의식한 창고 방출 차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 5월에 방한했을 당시에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책의 이제 주요 인터뷰이었던 이제 엘브리지 콜비 트럼프 일기 때는 이제 전략담당 부차관보였고 이번에는 국방부 이제 3인자 정책 차관을 맡게 됐죠. 그분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분이 분명히 얘기한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원을 이제 인도태평양에 집중을 해야 된다. 결국은 우리는 모든 전쟁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중에 미국에게 패권적인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단연.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바이든 정부도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문제는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면 가장 먼저 변화될 게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일 거다. 강제로라도 전쟁을 종식시킬 거다.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전망이었었는데 바이든도 그걸 뭐 모를 리가 없을 거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확 군사 지원을 이제 하고 떠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또 이게 이제 앞으로는 좀 체크 사항이 돼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기기 위한 공약이었고 네. 이제는 정말로 이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워싱턴 D.C.에서도 물론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도 24시간 안에 해결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긴 하지만 6개월 내에 출구 전략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죠.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과연 트럼프가 내놓은 전략을 그 푸틴이 받을 것이냐, 그리고 젤렌스키가 동의를 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나토가 동의를 할 것이냐가 그렇죠. 이제 큰 문제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그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게 어떻게 바뀔 건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 이거는 다 사기다, 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해 버렸고 세계 보건 기구에서도 탈퇴했었죠. 트럼프가 탈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실패를 했었죠. 실패.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진짜 돼버리면 그 탈퇴를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할 거다라는 예상도 있고요. 또 파리 기후 협약도 또 탈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나토까지 탈퇴를 할 거다 이런 예상까지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면 일단은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이게 또 다시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WHO 같은 경우에는 탈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탈퇴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때가 이제 트럼프 임기 말이라서 이 트럼프가 차마 이거를 탈퇴를 확실하게 못하고 가서 다시 바이든이 우리 탈퇴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시 또 WHO는 이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WHO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세계보건기구 이 최대 지원국이 미국이거든요. WHO의 5분의 1의 자금을 이제 미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탈퇴를 하면 사실 WHO의 이런 조직 자체가 조금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건 좀 예상이 되었던 게 지금 미국의 그 백신 회의론자,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케네디 가문의 그 일원인데요. 뭐 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고 또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트럼프 정권에서. 그래서 이분을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힌 것 자체가 WHO 탈퇴 가능성을 좀 높여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던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게 코로나 대응 실패. 네. 이것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때 막 백신을 진짜 안 믿었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근데 이제는 재선을 네. 신경을 안 쓰잖아요. 이번이 그렇죠. 마지막이잖아. 마지막이니까. 그럼 더 막 나가나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할 수도 있는 근데 상황인데. 정확히는 네. 그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에 대응을 못했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라는 게 제일 컸던 이제 이유거든요. 근데 트럼프 당선인이 어쨌든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당장은 다른 나라들은 큰 타격을 안 입을 수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아프리카 같은 빈곤국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오늘 당장 돈이 안 들어가면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건데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돈을 빼버리겠다, 돈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 이러면 사실 그 나라들은 지금 당장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제일 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코로나19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그럼 그런 예상하지 못한 어떤 전염병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로 전 세계 보건이 돌아간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통제가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감염병이 이제 세계를 휩쓰는 주기가 이제 갈수록 빨라진다. 네. 뭐 5년 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얘기가 될 수도 있나? 맞아요. 네. 어떡하라고 도대체.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올해 5월에 사실은 작년 5월이었죠. 그게 WHO에서 지금 그 제2의 이제 팬데믹 그 디지즈 X라고 하는데 네. 미지의 그 발병을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 뭘 잘못했고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좀 전방위적으로 좀 이게 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팬데믹 조약을 이제 체결을 앞두고 있어요. 네. 작년에 표결을 붙였지만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해가지고 체결 안 돼갖고 올해 다시 이제 재검표가 들어가거든요. 조약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국제 공동 조사단이 직접 와가지고 봉쇄 조치나 그걸 이제 WHO 차원 주무부처가 돼서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게 세계 기구가 해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공화당 쪽에서 엄청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미국의 이제 보건 주권에 대한 침해이다. WHO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는 그 결과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어가지고 올해 5월에 다시 재검표를 하는데 분명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 통과 안 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 그 트럼프 행정부는 거기다가 이게 만약에 이게 집중이 되면은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 탈퇴하지 뭐. 이게 수순이 그렇게 가네. 그렇게 갈 수도 그럴 수 있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송현석 기자가 이제 코로나 여파 어떤 경제 관련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이것도 지금 손보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제 그렇죠. 취임하면? 네, 트럼프는 이 IRA를 굉장히 폐지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뭐 본인의 어떤 공약이나 이런 정치적인 입장하고 잘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웠던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는 이거를 깨고 싶겠죠. 그냥 네가 한 건 다 싫어 이거잖아요. 다 싫어. 다 싫으니까 다 뒤집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IRA가 폐지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걸리는 게 또 뭐냐면 에너지 정책이거든요. 사실 아무리 트럼프라도 미국 전역을 석탄 떼서 돌릴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재생에너지를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게 중론인데 뭐 배터리나 태양광 업체는 아무래도 보조금이 줄기 때문에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국산 전기차는 지금 보조금을 못 받고 있어요. 이미 지난해 보조금이 깎였기 때문에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보조금이 줄어 있는 상태고요. 대신 이제 이런 것들 좀 타개하기 위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주에 새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향후에 여기서 생산되는 차량들은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아주 비관적이라고만 이제 IRA 폐지나 이런 변동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이라고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공교롭게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들이 공화당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수혜를 공화당 지역 사람들이 입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또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희망회로 이 화석 연료로 돌아가겠다라는 트럼프의 뜻이 만약에 현실이 되면 저렴한 에너지가 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내 정유, 석유화학, 원전기업 이런 데는 또 수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에이구.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값이 좀 안정이 되어야지 트럼프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인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정유나 석유화학 업계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당장은 야 미국에 와서 반도체 공장 지어, 배터리 공장 지어, 네. 전기차 공장 지어, 그럼 보조금 줄게 이거였잖아요. 네. 근데 다 지어놨어. 근데 트럼프가 취임해서 입 싹 씻어. 보조금 안 줘. 그럼 우리는 이중으로 타격받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애초에 그 기업이 미국에 다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했죠. 그때 투자를 하겠다고 다 이제 계약서에 사인하기 직전이었던 그룹 기업들이 일부는 그 계약서를 일단은 유보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의 타격이 있을 수 있고 트럼프는 사실 이미 여기에 공장을 짓겠어라고 사인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완전히 다 픽스가 되지 않는 이상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진짜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만 봐도 정책 기조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게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더 많은 기업이 미국 땅에서 배터리 전기차 만들게 하자인 건데 트럼프는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왜 우리 세금을 다른 나라 기업한테 줘? 그렇죠. 왜 배터리 전기차를 그렇게 만들게 해? 그냥 관세 정책 이용해서 미국 땅에서 안 만들면 관세 세게 때리면 되는 거야. 이게 훨씬 미국의 이익이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두 사람의 정책 기조가 완전 반대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 긴장을 늦출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희망 회로를 돌릴 여지는 남아 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뭐가 바뀔지를 좀 짚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끊고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이용주 캐스터 그리고 김동현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시대 무엇이 바뀌나 이런 큰 주제로 지금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에게 미칠 영향 이걸 좀 중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가장 우려했던 게 한편으로는 통상이고 또 한편으로는 안보였거든요.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방위비 분담금 또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나올 거다. 이 전망이 사실 제일 먼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정 공백 이런 상황에서 돈 더 내 하기도 좀 뭐 할 것 같기도 하고 김동현 작가님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그래서 국정 공백이 없었어야지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는 게 우리가 그 수면 아래서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이른바 이제 물밑 협상. 물밑 협상이죠. 근데 그 동력 자체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다른 곳에 이제 집중을 해서 그냥 잊어주길 바라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고 이제 빌어야죠.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인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방위 분담금을 얘기하지만 이게 시작이다. 바이든 때도 사실은 분담금은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주한미군의 이제 기지 사용료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경비인 것이고 바이든 때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동맹도 역할을 더 해야 된다. 그거는 사실 트럼프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론에서 이제 가치 외교라고 해서 바이든은 좀 더 동맹에게 설득하는 방향으로 했었고 이제 트럼프는 양자택일을 얘기했던 것이죠.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것은 한국 언론에서는 아직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1기 고위 인사들하고 이제 비공개 좌담회가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다들 일맥상통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 동북안의 핵 군비 경쟁이 거의 이제 트럼프 2기 시대 냉전 시대급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거는 북한이 메인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 이제 앞두고 있는 게 그 아까 그 뭐 WHO 뭐 탈퇴나 이런 기존 체계 탈퇴를 얘기했는데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이제 내년 2월에 그 러시아가 맺은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이 이제 종료가 돼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평상시에 미국과 러시아 간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전략 무기의
평상시에 이제 달 수 있는 핵탄두 수를 이제 제한하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일기 때 원래 이거를 이제 종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그걸 못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트럼프는 이건 자기 종료한다, 연장 안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장 얘기하는 게 트럼프가 종료를 하면은 당장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그 풀로 이제 무장을 해야 되고 그 핵무기 좀 늘려야 된다 예산. 다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동북아 지역 내에서 이제 핵군비 경쟁, 특히나 이제 바이든에서도 대통령 때도 이제 중국에 대한 핵무장 역량이 2035년경에 세 자릿수로 늘어난다. 미국이 지금 5,000기인데 중국이 1,500기로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일기나 공화당 사람들은 그거 되게 축소 보도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2035년경에 최소 3,000기, 최대치가 미국과 유사한 5,000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이제 그 중국을 이 군축의 협상장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미국도 영내에 이제 중거리 미사일 배치나 이게 전략 자산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제 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반도가 비껴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 김동현 작가께 추가로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주한미군 몰이 철수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계기적 사건이 하나가 있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일체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혹시 이게 일종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 한미 동맹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중국과의 경쟁 관점에서 한반도에 미군을 두는 것이 미국에게도 국익이 되는데 과연 떠나겠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관료주의 생각인 거고. 네. 그런데 트럼프 개인은 정말로 이제 미군 떠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일 미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미사일망이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공격에 취약성이 발생하고 네. 더군다나 이제 최전선이기 때문에 미군이 죽으면은 우리가 연루될 수밖에 없지 않냐. 결국 우리가 미군 철수를 해도 동맹 유지에 대해서 바지가랑이를 잡는 거는 한국이고 뭐 우리가 미군 없어도 동맹 유지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한다. 예, 그거를 지금까지 일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리려고 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있는 지금 그 피트 헤그세스 이번에 그 국방부 장관 임명된 사람도 이 사람들이 그냥 그냥 좀 소령 정도 이제 전역을 했고 예편을 했고 그다음에 팍스뉴스 진행자였고 충성파 이것만 알려줬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게 전역하고 나서 자기가 만든 이제 그 어떤 싱크탱크의 대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싱크탱크를 누가 이제 후원을 하냐면은 그 미국의 그 석유 재벌인 찰스 코크 형제가 코크 형제. 예. 찰스 코크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할 거 없이 자기네 어젠다 결국은 미군의 그 해외 주둔 미군의 축소를 주장하는 단체에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트 헤그세스만 해도 개인적인 신념도 트럼프와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들이 이제 시그널링을 준 것은 만약에 이제 한국이 버림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당연히 한반도 중심에서 그러니까 북한 중심에서 벗어나서 니네가 얼마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거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동현 작가의 말씀에 들은 트럼프의 사고 구조에서는 지금 한반도가 미국의 어떤 그 미사일 방공망에 완전히 편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차하면 주한미군의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굳이 그런 위험을 안고 거기다 한국은 돈 잘 버는데 그렇죠. 굳이 주한미군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요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따르면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주한미군을 알리지도 않았다. 위험에 노출시켰다. 그럼 트럼프는 더 자극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계획은 원래는 그래서 그 트럼프 일기 사람들이나 지금 정책 차관 됐던 엘브리지 콜빈이 생각하는 거는 한국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핵 우산만 제공해 줄 거야. 이게 원래 이게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요. 주한미군도 역할 확대해서 대부분의 그 정규전은 한국군이 맡고 우리는 정부전이나 이런 것만 좀 맡아줄게. 근데 이번 이제 계엄령에서 이제 리스크가 발생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미국 내에서 우려가 커지는 것은 결국 한국군 사령관이 이제 미래연합사령관이 맡게 되면은 결국은 한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군을 동원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생긴 것이죠.
아이간 예. 불신의 정도는 더 세졌다 이렇게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송현수 기자에게 이제 아까 잠깐 이제 관세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한국에 대한 관세 문제를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좀 관심사 아니겠어요? 네, 지금 뭐 쉽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고 당시에 삼성부터 SK 하이닉스, LG까지 정말 수십조 원씩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을 때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쓴 표현이 뭐였냐면 invest in America였어요. 미국에 투자하세요 이거였고 이거는 사실 외국 기업 유치를 좀 우회적으로 멋있게 표현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때 기자들도 뭐 방송하는 사람들도 다 해석하기로는 결국 우리가 한국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선물 보따리 가득 안겨준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된 거고 그 돈이 바이든 행정부 동안 72조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테이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빼앗아 가겠다, 가져가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사실 인베스트인 아메리카라는 굉장히 조금 우호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외국 자본 유치가 결국은 강제성을 띨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관세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미 관세 전쟁은 시작이 됐죠. 왜냐하면 지난해 11월에 트럼프가 나는 첫 행정명령으로 멕시코랑 캐나다에다가 관세 때릴 거야. 25% 물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면 멕시코랑 캐나다였냐. 멕시코랑 캐나다, 중국이 지난해 9월까지 미국 수입품의 42%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국이었어요. 1, 2, 3위를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국산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벌다 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레이더망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로 관세 25%를 물리겠다라는 경고가 나온 건데 가장 큰 건 지금 우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소식인데 2024년 한국의 대미 수출과 무역 수지 흑자가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흑자를 거뒀고요. 사실 미국 시장이라는 게 글로벌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싸우는 각축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수출 결과를 내놨다. 이거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근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표적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거는 하필이면 여기서 또 자동차가 전체 대미 흑자 중에 한 60%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더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거는 그럼 미국하고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소통할 수 있느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예컨대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IRA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대차도 그래서 조지아에 공장 짓겠다고 했고 근데 공장을 만들려면 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기계나 설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수출로 잡힙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미국한테 잘 설명을 해야 돼요. 미국도 물론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외교적인 그 라인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라인조차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게 지금 통상 부분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삼성이든 어디든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면 네. 공장이 이제 그 생산을 하려면 중간재라든지 그렇죠. 원자재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내 협력사가 이걸 공급을 하는데 이게 다 대미 수출로 잡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데 그럼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고. 네, 그리고 대미 수출로 잡혀 있는 그런 일종의 투자 유발형 수출이 매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빚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고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존재의 가치가 뭐냐면 하나는 안보고 하나는 통상 수출인데 지금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좀 최대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다. 맞아요. 네. 이거잖아요. 빛과 네. 그림자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미국에게 지금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한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 보여봐. 지금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 입장 그거거든요. 근데 증명해 보이자니 우리가 판 것도 너무 많고 왠지 죄를 지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이제 그러면 수치라도 좀 낮춰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거기다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트럼프 일기 고위 인사하고 얘기를 했던 게 예. 트럼프의 인식은 솔직히 그렇게 막 한국이 뭐 민주당 정부냐 뭐 지금 야당이냐 여당이냐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인식은 트럼프 일기 인식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그 인식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한국 정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바이든 때 이렇게 역할을 확대했어. 그게 굉장히 위험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영리를 건드릴 수 있는 거니까 바이든 때 얘기고 원소인 바이든 때 그렇게 잘했다고? 예. 그래? 그렇죠. 뭐 이렇게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리고 이거에서는 제가 대학교를 일본에서 나와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 예. 거의 인맥에서 지금 외교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네 전략은 바이든에 비교해서 우리가 몇 퍼센트 늘릴 거야. 요걸 이제 나레티브로 삼아야 된다고. 화법을 그렇게 가져야 합법을 된다. 해야지. 이야, 바이든 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이거는 영리를 건드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이 트럼프는 윈윈을 싫어한다. 그래서 자기 대외 청중한테는 무조건 윈 루즈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리스크인 거죠.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성과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설사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트럼프에 포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니야 우리도 사실 이득이 있어 하면은 트럼프의 영리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무조건 바이든 때 좀 별로였어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네. 하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이득이 별로 없어. 진짜 너무 힘들었고 와줘서 고마워 형 이렇게. 우리 지금 배고파. 바이든 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참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죠? 우리 다 힘들었는데. 그렇죠. 이른바 이제 뒷담화 외교로 가야 되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아이고 참 국제관계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이성이고 논리고 합리성 이런 거 맞아요. 없죠. 그냥 오로지 힘의 우열관계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건데 이게 현실이다. 네. 이 점을 좀 다시 한번 절감을 하고 결국은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네, 그렇죠. 오른쪽으로는 미국이 있고 왼쪽으로는 중국이 있는 거잖아요. 네.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또 줄타기라는 이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과제이자 또 잘못하면 리스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단순히 이게 무역 전쟁이 아니라 기축 통합 패권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 그 위안화를 쓰는 국가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100%요? 네, 100%. 그리고 중국산 수입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관세에 막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뭐 2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또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실제로 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13% 감소할 거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의존도가 이제 18% 정도인데 1위 중국이 19%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런 보편적 관세가 딱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뿅망치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우리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잘한 건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맞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참 이거 너무 앞으로 줄타기 너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현수 기자는 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중미 간에 그러니까 중미라고 하면 또 큰일 나죠. 아이고, 미중 간에 큰일 네. 나죠. 네.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이제 조금 대면대면해진 게 우리한테는 뭐 어떤 틈을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뭐 그 중국과 미국의 서로를 견제하면서 생기는 틈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굉장히 크게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매일 전투기를 날려보낼 수 없거든요. 그럼 뭐 제7함대 같은 이제 그런 그 부대들이 계속 바다에 주둔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조선업으로는 미국한테 내밀 수 있는 국가가 한국 아니면 중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한테 지금 니들 견제할 뭐 잠수함 만들어줘 할 수 없으니 한국 조선업이 여기서 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도 자국 조선업에 한국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이 한중일 삼국 협력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외교부 대변인이 맨날 그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 니네 잘 생각해. 우리 한국이랑 중국은 되게 오랫동안 친구였잖아. 미국은 니네 이용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옆에서 이렇게 사탕 발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중일 삼국 협력이 강화가 되면 사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국하고 중국은 비슷한 일본에 대해서 비슷한 그런 역사적인 힘을 또 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오염수 해양 방류 같은 것들을 좀 막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또 이렇게 기회를 조금 엿볼 수 있다라고 제가 믿고 있는 거는 일종의 다른 나라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일종의 줄타기 외교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정말 이번에 깜짝 놀랄 정도로 미국도 손 벌리게 하고 중국도 손 벌리게 하는 그런 그게 외교력인데. 그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분명히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조금 잘 타산지석을 삼으면 좋은 기회가 그래도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네, 희망 메시지 좋아요. 네. 네. 김동현 작가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트럼프 진영에 어떻게 줄을 대고 막 우리 국익 관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만들고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탄핵 사태 때문에 국정 공백이고 외교 라인 뭐 거의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가동은 아예 안 됐다고 이게 접촉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고위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접촉 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최종 결정에서 구미만은 이제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그렇죠. 부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단인 것이죠. 예. 이 문제는 확실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어차피 이제 퍼펙트 스톰은 온다. 어떻게든지 어떻게 또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최선은 이 탄핵 이 국면이 끝났을 때 결국은 이제 그 폭풍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결국 제가 얘기했지만 그 트럼프 일기 사람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게 트럼프는 정책 잘 모른다. 자기 정책 보고서 오면은 그 첫 장도 안 읽는데요. 그래서 그 진짜 요약 버전을 되게 짧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 줄 요약을 세줄 요약. 써줘야 아니 된다. 한 장짜리도 아니고 세 줄?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보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이 정책의 디테일 결정하는 건 트럼프 이기 사람들이다. 마가 사람들이고. 그래서 피터 헤그세스라는 사람이 단순히 충성파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개인적인 신념이 무엇인가.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엘브리지 콜비 같은 사람들이 결국 이 구체적인 주한미군의 운용 이런 거에 디테일을 이제 결정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일본이나 이런 나라보다 또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제가 이제 11월 달에 사실 한미연합사 초청 강연 받아서 그 연합사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포함해서 이제 네. 140명 장교를 대상으로 이제 강연을 했었는데 그 연합사 부사령관도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트럼프 워싱턴 DC 가서 오스틴 장관 만나고 이제 트럼프 2기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거든요. 보면은 이 군사 외교라는 건 이제 한미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외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좀 같이 훈련을 해봤고 좀 해봤기 때문에 또 워싱턴 DC에서 또 나름대로 인맥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탑다운 외교가 되긴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디테일은 드래프트는 이제 만들어 놓고 있어야지. 이미 다른 나라보다 늦었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폭풍을 이제 피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만 더. 예.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한국 언론들이 좀 위시풀 띵킹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로이터 보도도 나오긴 했지만 여기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외교안보 쪽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되게 위시풀 띵킹이고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트럼프 본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좋은 관계를 내주고 근데 지금 최우선 순위가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중동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동력이 떨어지고 김정은조차도 지금 자기는 비핵화 어젠다 올려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워싱턴 DC에서는 내년에 김정은이가 이제 7차 핵실험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요? 예, 어떻게 될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는 거죠. 트럼프는 지금까지 그래도 브로맨스 하면서 관계를 열어놨는데 예. 만약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김정은이가 직접 차게 되는 꼴이라서 뭐 Fire and Fury의 그 화염과 분노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전략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어디로 될지 모른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 트럼프 2기 시대를 준비하려면 이것만은 챙겨야 된다. 혹시 이런 꼭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윤수 기자는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관계.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됐었죠.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트럼프의 오른팔 자리를 유지하고 있느냐. 1박에 300만 원짜리 마러라고 리조트 별장을 아예 임대해서 살고 있다. 아침에 눈 떠서 보고 잠들 때까지 보다가 눈 뜨면 또 본다.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역시 공간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고 비례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가까이 있어야 뭐가 가까이 생겨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나 화장실 갈 때 말고는 계속 쫓아다니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럴 정도로. 스토커니요, 그건? 스토커인데 트럼프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트럼프 본인이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다 나온 얘기예요. 얘가 자꾸 내 옆에 따라다녀. 얘 미치겠어. 너무 좋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장 자꾸 만나고 소통하고 당장 트럼프까지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을 좀 파고 들어야지 뭔가 이게 모든 걸 외교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인적 연결을 말씀해 주셨고 네. 이용주 캐스터는.
그 사실 뭐 같은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 미국이 뭐 잘 나가는 나라지만은 우리나라의 뭐 조선 기술이나 반도체 기술 같은 거는 그 세계 최고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를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조금 트럼프한테 조금 더 비비고 조금 살갑게 대하면 트럼프는 또 뒤를 보는 사람이라기보다 앞으로 폭주하는 기차기 때문에 쉽게 한마디로 하면 매력 포인트 어필. 네, 이렇게 조금 되는 더 거죠? 하면 그죠? 됩니다. 예. 네, 송혜수 기자는 가깝게 지내라고 네. 네. 가까우면서 매력 포인트 어필까지 네. 갔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김동현 작가는. 저는 그 제가 개인적으로 로키 발보아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아들이 왜 은퇴를 했는데 또다시 세계 챔피언 자리를 이제 도전하느냐 했을 때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맞고도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승리를 쟁취하는 네. 비결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퍼펙트 스트롬 여러 개가 옵니다. 분명히 오고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회복 탄력성을 이제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치명상을 잘 보호하면서 최소화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이 탄핵 사태도 우리나라 초유의 초유의 사태인데 우리 이제 현장에 있는 경제인이나 관료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북한은 아니잖아요. 참수 작전이 당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 많은 충격들에 대비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좋은 이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가까이 지내면서 매력 포인트 어필을 하고 꺾이지 말고 항심, 일편단심을 보여라. 연애 얘기가 아닙니다. 네, 외교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